자, 우리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535쪽에 재무상태표.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요. 그냥 간단한 이론이니까 이론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재무상태표는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얘기도 들어봤잖아요. 그죠?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일정 시점, 어느 날 현재 기업의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로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 그리고 경제적 의무인 부채 및 소유주 지분인 자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결국 자산, 부채, 자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자, 이때 재무상태표의 유용성은 뭐냐? 유용성. 재무제표의 기능. 첫째, 재무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두 번째는 기업의 유동성, 그리고 재무적 안정성, 그리고 탄력성. 유동성, 안정성, 재무적 탄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요. 그리고 수익성과 위험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요. 재무상태표가 위험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 얼마나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나타낼 수도 있다. 부채가 많으면 위험하죠. 그죠? 그런 위험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는 정보, 그게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당좌자산이야. 이 당좌자산이라는 표현은 없어. 알았죠? 당좌자산이라는 계정은 없어요. 그리고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것도 계정 과목이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얘네들도 안 나오는 거야. 계정 과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동자산 그러면 유동자산이 뭐 하나 두 개야?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 비유동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 것이지 별도의 계정 과목을 쓰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얘네들도 안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산과 부채. 자산, 부채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표해야 돼요? 2구분으로 하는 거. 원칙이 2구분이야. 그럼 여기서 2구분이라는 얘기는 뭐죠? 2구분이라는 얘기는 자산, 부채는 유동, 비유동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유동, 비유동. 그래서 2구분 그러는 거야. 두 개로 구분한다. 2로 구분한다 이 소리예요. 자, 그래서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이 신뢰성이 있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요거 제외하고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해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다만 표시되어야 할 항목의 순서, 형식, 순서나 형식은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유동을 먼저 쓰던 비유동을 먼저 쓰던 형식에는 규정이 없다. 알았죠? 유동을 먼저 써도 되고 비유동을 먼저 써도 아무 관계 없다는 거야. 알았죠? 유동, 비유동으로만 구분하면 된다. 이게 원칙이야. 근데 예외적으로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가 있어. 유동성 순서. 그럼 여기서 유동성 순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유동성이라는 건 현금이 되는 속도. 현금이 되는 속도가 빠른 게 유동성이야. 우리 재무제표 작성할 때 차변에 현금을 쓸 때 가장 먼저 누굴 쓰냐고. 가장 먼저 현금을 쓰는 거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쓰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 쓰는 거야. 현금이 되는 속도가 빠른 순서대로 써내려가는 거야. 그 맨 아래에 누가 있어? 기타 이렇게 나온다. 그럼 얘는 현금이 되는 속도가 가장 늦은 거지. 이렇게 표시하는 거를 유동성 순서 그래요. 근데 이 경우는 예외예요.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외적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칙인 거고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 자, 다만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일부의 자산은 2구분으로 하고 일부는 유동성 순서에 따라서 하고, 알았어요? 이 두 가지를 혼합해서 쓰는 것도 허용을 합니다. 혼합해서 쓰는 것도 뭐라고요?
허용한다. 그래서 혼합법도 허용한다. 자산부채를 표시할 때 원칙은 유동, 비유동, 이구분법으로 표시를 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유동성 순서도 허용하지만 둘 다를 같이 쓰는 방법인 혼합법도 허용한다. 자, 그 다음 자본의 분류. 자본은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하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본은, 자, 우리 어떻게 표시하죠? 자본은 자산합계에서 부채합계를 차감한 자녀 지분으로 표시하죠. 근데 자본은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알았어요?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한다, 구분하지 않는다. 구분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표시한다? 자본은 세 가지로 표시하잖아요. 1. 납입자본. 2. 기타 자본 구성 요소, 자본 요소. 3. 이익잉여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표시하는 거지 유동, 비유동이라고 표시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손익계산서. 자, 우리 손익계산서는 이거는 일정 시점 정보가 아니라 일정 기간 정보죠. 일정 기간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 일정 기간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이 손익계산서에 대한 유용성. 첫째, 경영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수익과 비용을 말하는 거야. 두 번째, 기업의 미래 수익 창출 능력. 그러니까 얼마나 수익 창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자, 요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세 번째, 수익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요. 수익성. 그러니까 얼마나 버느냐 이거죠. 얼마나 버느냐. 그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자,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한 기간에, 한 기간이라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한 기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월 1일, 여기가 12월 31일이면 요게 1회계 기간이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당기라고 부르죠. 그죠? 요 당기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우리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냥 당기 손익으로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봅니다. 한 기간에 인식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뭘로 처리한다?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생한 요 안에 발생한 수익은 무조건 뭐다? 당기 수익이다. 이 안에 발생한 비용은 뭐다? 당기 비용이다 이 소리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손익계산서에는 표시되지 않는 정보가 있어. 또 여기도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지 않는 정보,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서는 안 될 정보. 제일 중요한 게 특별손익이라고. 이 특별손익이라는 항목은 손익계산서에도 나타나지 않고 주석으로도 나타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손익계산서에도 안 나타나고 특별손익은 주석에도 나타나서는 안 된다. 그 다음 이 매출원가라는 비용 있죠? 매출원가라는 비용은 성격별에서는 안 나와요. 얘는 기능별에서만 나오는 항목이야. 성격별에서는 안 나와. 그래서 얘는 성격별 손익계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음. 그럼 어디에만 나타난다? 기능별에만 나타난다. 이거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매출원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특별손익은 뭐냐? 그러니까 특별손익은 아까 여기서 설명 다 했어요. 특별손익은 수익과 비용 어느 항목에도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보고서, 손익계산서 또는 주석에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와 주석에도 특별손익은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 나타나지 않는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그다음. 자, 손익계산서를 보고하는 방법. 손익계산서를 보고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단일 포괄 손익계산서. 또 하나는 두 개의 보고서. 그게 둘 중에 하나로 합니다. 단일 포괄 손익, 단일이라는 말은 하나죠. 하나라는 거야. 단일 포괄 손익계산서와 뭐? 두 개의 보고서. 여기서 두 개라는 건 하나는 별개의 손익계산서고 하나는 포괄 손익계산서. 그 두 개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이 얘기입니다. 이게 단일이에요. 단일은 하나거든요. 이게 손익계산서야? 그럼 이 손익계산서 안에 뭐뭐 들어가나 봐봐. 자, 제일 먼저 손익계산서니까 수익을 써. 수익이 100원이다. 비용은 60원이다. 그러면 순이익은 얼마다? 40원이다. 순이익 40원 맞죠? 여기다가 자, 기타 포괄 손익. 기타 포괄 손익 요게 10원 있다. 그러면 10원을 더하면 이익이니까 더하는 거야. 손실이면 빼는 거야. 더하면 얼마 나와? 50원. 이게 뭐야? 총 포괄 손익. 총 포괄 손익.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하나에 당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을 하나에 다 몰아서 작성하는 거야. 그게 단일 포괄 손익계산서야. 알았어요? 그럼 두 개의 보고서는 뭐냐 이거죠. 두 개의 보고서는 당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을 구분한 거예요. 그럼 당기 손익은 이게 당기 손익이죠? 그럼 요거 봐봐. 요거 여기까지 이걸 띄워. 그래갖고 하나를 만들어. 이렇게. 이게 별개의 손익계산서야. 별개의 손익계산서. 됐어요? 그럼 또 하나 이제 만들어. 봐봐. 여기 만드는 거 봐. 당기순이익부터 하는 거야, 얘는. 여기는 당기순이익까지 하고, 얘는 당기순이익부터. 그래서 이렇게 작성한 것이 뭐야? 이게 포괄 손익계산서야.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는 거지. 양쪽에 다 들어가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보고서, 이거는 두 개의 보고서.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보고 방식은 단일 포괄 손익계산서로 보고할 수도 있고 두 개의 보고서로 작성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야? 별개의 손익계산서. 이거는 기타 포괄 손익계산서. 여기에는 기타 포괄 손익이 들어가 안 들어가? 여기에 기타 포괄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여기는 당기 손익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여기는 당기 손익이 안 들어가고 여기는 기타 포괄 손익이 안 들어간다고. 알았어요? 알았죠? 그렇게 정리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작성 방법. 우리 포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비용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져요. 비용의 분류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포괄 손익계산서는 비용을 성격별로 구분할 것인지 아니면 기능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인지에 따라 작성을 하고 기업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선택하는 거야. 성격별로 하던 기능별로 하던.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두 개예요. 성격별 손익계산서와 기능별 손익계산서. 우리는 기능별 손익계산서를 뭐라고 불러? 매출원가법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 매출원가라는 비용은 기능별에만 나타나는 거야. 성격별에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는 거지. 알았죠?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를 뭐 한다? 선택한다.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성격별 또는 기능별 중에서 신뢰성이 있고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거야. 알았죠? 어느 방법으로 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알았죠? 기능별로 해라. 안 돼. 성격별로 해라. 안 된다고. 기능별 또는 성격별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이래야 돼. 그래야 옳은 지문이 되는 거야. 알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 제일 먼저 성격별 손익계산서. 이거 우리 지난번에 다 배웠어요. 성격별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하는 거지? 비용을 나타내고자 하는 성격을 그대로 표현한 거잖아, 이게요. 그죠? 그래서 성격별 손익계산서는 일단 적용이 간단하다. 두 번째, 기능별로 재배분하지 않는다. 성격별로 보고할 때는 기능별로 재배분 안 합니다. 알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격별로 표시하게 되면 계정을 하나하나 표시해줘. 묶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그렇기 때문에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다음 기능별 손익계산서. 우리 기능별 손익계산서는 성격별하고 다르죠? 기능별 손익계산서는 매출원가법이라고도 해요. 매출원가법이라고도 해. 그래서 이 방법은 적어도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리해서 공시를 해줘야 돼. 분리 공시를 합니다. 됐죠? 두 번째, 기능별은 성격별보다 정보 이용자에게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맞아. 그렇지만 비용을 기능별로 배분하는 데는 자의적인 배분과 상당한 정도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주관적이다 이 소리예요. 이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별로 배분하면 꼭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요거. 세 번째,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 상각, 종업원 급여 등을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하면 돼. 성격별은 기능별로 추가 공시 안 한다. 재배분 안 한다. 근데 기능별은 성격별로 추가 공시한다. 알았죠? 그렇게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았지요?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문제를 좀 볼게요. 자, 어디냐면 534쪽. 자, 534쪽에 문제 봅니다. 이 문제는 다 이론이에요. 계산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자, 1번. 재무제표 작성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기업은 현금 흐름을 제외하고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맞죠? 발생기준이야 이게. 두 번째,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의 요구에 따라 공시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 공시는 제공할 필요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잠깐 봐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 그럼 제공하지 않는다. 이건 틀리는 거야.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되고 누가 생각할 때. 우리 기업에게 기준에서 볼 때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건 맞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세 번째. 재무제표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 그러잖아. 그러면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했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맞았죠? 예, 4번. 자,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는 일괄성 있게 1년 단위로 작성해야 되는 거죠. 재무제표 보고 빈도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까? 근데 실무적인 이유로 특정 기업이 보고 기간을 52주 동그라미 쳐. 52주. 52주가 뭔지 알죠? 일주일. 주가 52개가 모인 거야. 아셨어요? 그럼 며칠이야 이게? 이게 1년이라고. 알았죠? 1년은 365일이고 52주고 12개월이고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52주로 하는 보고 관행은 금지된다가 아니라 허용한다. 왜? 52주가 1년을 뜻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틀렸고 5번.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가 제외하고 단기 재무제표를 보고되는 금액, 모든 금액에 대하여 전기 비교 정보를 표시한다. 맞죠? 비교 정보 하는 거야. 근데 거기다 모든 금액 밑에다 밑줄 쳐요. 모든 금액 밑줄 쳤어요? 거기다 쓰세요. 모든 금액 밑줄 치라고. 거기다 쓰세요. 서술형 정보. 무슨 정보? 서술형. 위에 거는 금액이지. 금액도 비교 정보를 제공하지만 서술형 정보도 비교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2번. 자,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자, 전체 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맞잖아. 2번. 재무제표 표시통화는 1000단위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래야 되는 거야. 없다 그러면 안 돼. 있다. 아까 잘랐잖아. 1000단 이상 자를 수 있다니까. 다만 생략을 할 때 항상 어떤 걸 주시해야 돼?
정보 이용자의 이해 가능성이 훼손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 예를 들어 100만 단위로 표시할 경우 정보가 지나치게 누락될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그럼 이해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조심하라 이 소리야. 자, 4번, 3번.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상기하지 않고 구분하여 표시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맞죠? 다만 뭐가 있지? 재고자산 평가중단금, 손실중단금 등을 차감하는 것은 상계로 보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 4번. 한국재테국제회계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금액은 전기 비교 정보를 표시한다. 이 4번 지문이 그 위에 5번 지문이랑 똑같은 거야. 이게 잘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다 기출문제죠? 예, 그러니까 그런 지문이 중요한 거다 이 소리예요.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자,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해서 표시한다. 맞죠? 다만 그 밑줄 쳐 중요하지 않은 항목 밑줄 쳐서요. 이 항목은 어떻게 한다?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뭐 할 수 있다? 통합할 수 있다. 맞죠? 근데 만약에 여기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 아니라 중요한 항목이라고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때는 통합하면 안 돼. 그때는 구분한다 그래야 돼. 중요한 항목은 구분한다.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통합한다. 자, 넘어가서 3번. 자, 재무제표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자, 재무제표는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를 충족하는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 자산이에요. 경제적 자원은 자산이고요. 보고기업에 대한 청구권, 이거는 부채와 자본이죠. 및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 이건 재무성과야.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야. 그게 재무제표의 정의예요. 맞고요. 두 번째. 자, 자산, 부채 또는 자본이 재무상태표에 인식되는 금액을 장부금액이라고 해. 맞아요. 여러분들 재무대표 뭘 보고 작성하는 거야?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뭘 보고 작성하지? 장부를 보고 작성한다고. 그래서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에 있는 금액은 전부 다 장부금액인 거야. 알았죠? 자, 위험에 대한 정보는 제공한다 안 한다? 포함한다 그래야 돼. 아까 위험이라는 거 들어봤잖아. 그죠? 그래서 위험에 관한 정보도 포함한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재무제표의 목적은 보고기업에 유입될 미래 순현금 흐름에 대한 전망과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 책임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보고기업의 재무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거 다 설명했어 아까. 재무제표의 목적에서 재무제표의 목적에서 다 설명드린 거거든요. 이거잖아. 이거 지금 이 말이 나온 거잖아. 이거랑 똑같이 나온 거라고 지금. 재무제표의 목적. 자, 그다음 4번. 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또는 비용과 같은 재무제표 요소 중 이게 재무제표 요소라 그랬죠? 요소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에 이게 재무성과표는 손익계산서를 의미하는 거야. 같은 거야. 재무상태표나 재무성과표, 이 재무성과표가 손익계산서예요. 에 포함하기 위해서 포착하는 과정을 인식이라고 한다. 인식은 재무제표에 포착되는 과정을 인식 그러는 거야. 그럼 인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장부에 기록을 해야지. 그게 장부에 기록을 하게 되면 재무제표에 포착이 돼. 그걸 인식이라고 한다고. 자, 그 다음 5번에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를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맞아요. 자, 뒤로 넘어가서
또 어디를 볼 거냐면 교재 539쪽에 4번입니다. 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정보가 아닌 것 뭘까요? 재고자산 감모손실이죠. 이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비용이잖아. 그게 얘는 어디에 포함돼? 얘는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야지, 그죠? 예, 그 다음 5번에 자, 재무상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라 그래서 옳은 거야. 1.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틀렸어. 원칙은 뭐야? 유동, 비유동이 원칙이지. 유동성이 큰 거부터 배열하는 걸 예외라 그랬잖아. 예외. 유동성 순서. 원칙 아니야. 이건 예외야. 원칙은 뭐라고요? 자산과 부채는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그게 원칙이라고. 유동성 순서에 따라 하면 안 된다고. 2번.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보고서다. 이건 손익계산서야. 이건 재무상태표 아니야. 자, 3번. 기업의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낸 보고서다.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재무 상태야. 그 다음 4번.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아니야. 자산 부채는요, 공정한 금액으로 평가도 하고요. 원가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저가법도 쓰고요. 현재가치법도 쓰고 다 써요. 여기서 공정한 금액이라는 건 공정가치거든요. 공정가치로만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원가법도 있고요. 저가법도 있고 그렇단 말이다. 그 다음 5번에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거는 자본 변동표지. 재무상태표 아니야. 이건 자본 변동표야. 자, 뒤로 넘어가서 545쪽 6번입니다. 6번에 자, 포괄손익계산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1번 당기 순손익의 구성 요소는 단일 포괄손익계산서 밑줄 쳐요. 단일 포괄손익계산서 밑줄 쳤죠? 동그라미 1번이라고 써요. 의 일부로 표시되거나 또 밑줄 쳐. 두 개의 보고서 밑줄 치고 2번.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보고하는 거야. 단일 포괄손익계산서로 보고하거나 또는 두 개의 보고서로 표시될 수 있다. 아까 설명했죠? 여기 있네. 이게 단일 포괄손익계산서고 이게 두 개의 보고서잖아.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당기손익과 당기순손익과 총포괄손익은 자, 거기 밑줄 쳐요.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그것도 밑줄 쳐. 비지배 지분에게 기속되는 금액을 구분해서 손익계산서에 공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 잠깐 봐요. 여기 잠깐 봐. 우리 회사가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지배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모회사고 얘가 자회사라는 거야. 근데 지배할 때는 100%를 지배할 수도 있지만 100%가 아닌 경우도 있죠. 60%를 지배한다고. 이해갔습니까? 그럼 이 B회사의 60%는 A회사 거지. 그러면 이 A회사는 B회사는 A회사가 뭐야? 지배기업인 거지. 이때 이 A회사를 뭐라 그래? 지배기업이라 그러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 B회사, 여기 봐봐. B회사에 대한 60% 이외의 지분 몇 %야? 그렇지, 40%. 이 지분은 누가 갖고 있어? 이 지분은 다른 투자자들이 갖고 있지.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이런 사람들을 비지배 지분. 지배를 당하고 있지 않는 지분이라는 거야. 비지배 지분. 비지배 지분 그래.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당기순이익을 얘가 당기순이익을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해야 돼? 지배기업 금액과 비지배 지분 금액을 분류해서 표시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세후 중단 영업손익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맞아요. 자, 그 중단 영업손익 밑줄 치고요. 거기다 하나 더 써놓을까? 중단 영업손익이라 밑줄 쳤죠? 그 밑에다 써요. 계속 사업손익. 계속 사업손익. 자, 여러분들 중단 사업과 계속 사업 무슨 말인지 알죠? 에? 중단 사업이라는 건 뭐야? 그동안에 사업을 하던 것을 이제 내년부터는 중단하겠다는 거 아니야? 계속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그 사업 끌고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당연히 중단 사업과 계속 사업은 구분해서 표시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구분 표시한다는 얘기야. 그다음 4번. 자,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것이 성격별로 분류하는 것보다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여기까지는 맞았거든. 근데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한다.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는 거라 그랬지.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야. 뭘로 하라면 안 돼. 기능별이든 성격별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줘야 되는 거야. 자, 그다음 5번.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맞았어요. 거기다 하나 더 써놓을까요? 뭐라고? 주석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 어디도 나타나지 않는다? 주석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자, 7번. 자, 당기손익에 포함된 비용을 성격별로 표시하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성격별에는 나타나면 안 되는 것. 아까 뭐라 그랬지?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어디에만 나타난다? 기능별에만 나타난다 그랬잖아. 성격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자, 답은 4번이야. 자, 8번 봅니다. 옳지 않은 것 그랬네요. 자, 이거는 그냥 답만 체크할게요. 답만 체크합니다. 자, 4번 보세요. 4번에 뭐라고 돼 있어?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종업원 급여 등을 포함하여 비용의 기능별 분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거꾸로 됐잖아. 어떻게 해야 돼?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이 그런 것들을 성격별로 추가 정보를 해야지. 성격별로 분류했는데 어떻게 추가 정보를 하냐? 성격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기능별로 재배분하지 않는다.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 자,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됐나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현금 흐름표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는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 재무회계 끝나요. 알았죠? 다음 시간에 이제 재무회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원가회계도 들어갈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한 타임 원가회계 기초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